이제 결산 문제 봅시다. 자, 3월 1일 영업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12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고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번엔 선급비용 처리했다고 되어 있네요. 기말 수정분계를 하시오. 자, 이번엔 선급비용 처리했으면 선급비용을 대변에 선급비용이다 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차변엔 이제 보험료고 영업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니까 800번대의 보험료라고 쓰고, 자, 그럼 이번엔 선급비용 처리했는데 올해 경과된 만큼은 우리 이제 미리 준 비용이 아니죠. 올해 발생한 만큼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그럼 올해는 10달이네요. 그럼 1200만원이 1년치고 월화 계산할 거니까 1000만원이 올해의 보험료네요. 그래서 1000만원이다 라고 쓰고 선급비용도 1000만원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번 단기매매 증권이죠. 단기매매 증권이면 전기에 샀으면 전기말 가격하고 지금 단기말 가격하고 차이만 조정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10만 5천원에서 11만 5천원으로 만원이 올랐고 1000주니까 1000만원이 올랐네요.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을 1000만원을 올려주고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다 100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다음 3번 외화장기 차입금이 6,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계산일 현재 환율은 달러당 1000만원이다. 그럼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은 알려주고 있네요. 그러면 기말 환산액을 보면 5만 달러 1200원 하면 6천만원이죠. 그죠? 그럼 이번엔 장부에 6,500 적혀있는데 기말 환산액이 6천만원이면 500만원을 줄여줄 거예요. 500만원 내릴 건데 계정 과목이 외화 장기 차입금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부채를 줄여야 되니까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ABC은행 거 금액 500만원을 줄여주고, 자, 줄이고 나서 보면 외화 빚이 줄었잖아요. 이렇게 이익이겠죠. 외화 환산 이익이다 500만원 이렇게 써주면 끝나네요. 계산이니까 환산이익 환산 손실을 쓰는 거죠. 자, 4번 당사는 당해연도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 2천만원을 확정하였다. 자, 우리 회계상의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포함한 금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자, 그래서 법인세 지방소득세 포함되어 있으면 그냥 그 금액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0만원,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600만원은 산납세금으로 계상하였다. 그럼 산납세금 정리하고 나머지 1350만원만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라는 거죠. 자, 이거 자동계산 해도 되고 수동계산 하시고 싶은 분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법인세 비용 2천만원이고 산납세금 650만원 1350만원은 우리는 미지급 세금이다 라고 처리를 하면 되죠. 수동계산 한다면 이렇게 하고
자동 계산한다면 산납세금에 이 금액 쓰고 미지급세금에 그 추가 계상액에 이 금액 쓰면 되는 거죠. 자, 다음 5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부의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감가상각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며 하고 월할상각하며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자, 그럼 올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건데 올해 9월 1일 날 취득을 했네요. 그리고 정률법이고 상각률이 0.451. 그럼 얘는 잔존가치 없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정률법은 내역연수도 정률을 곱할 거니까. 그럼 정률법은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미상각잔액 시작했을 때는 첫 해는 3천만원에 곱하기 정률. 그러면 3천만원에 곱하기 정률을 하면 1353만원이 되는데 이거에 올해 9월달에 취득했으니까 월할 상각해야 되겠죠. 9, 10, 11, 12 4달간 썼네요. 12분의 4. 자, 그럼 올해 금액은 계산기 잘못 눌렀어요. 451만원 되네요. 항상 이 계산기 쓰실 때는 나누기 12를 먼저 하지 마시고 곱하기 4 나누기 12 이렇게 순서대로 하세요. 쓰실 때는. 자, 그럼 이 금액만큼 우리 결산자료 입력 가서 제조부니까 500번대에 있는 제조경비에 기계장치를 찾아서 451만원 써도 되고 수동 계산하고 싶으면 감가상각비 얘는 제조부 거니까 500번대 451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기계장치 짝지 451만원이다. 이렇게 전부 다 수동 계산을 해도 되고 계산자료 입력에서 우리 4번, 5번을 써서 전표 추가하셔도 되고 전표 추가하면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어차피 이 분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분계가. 자, 그럼 일단 저는 분계만 보여드린 거니까 우리 자동 계산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수동 계산 3개를 하는데 자, 만약에 5번 문제에서 올해 감가상각비를 못 구할 것 같아. 그냥 구하기가 힘들어. 그럼 지금 여기 잔존가치가 안 적혀 있죠? 잔존가치가 없으면 고정자산 등록을 이용해서 올해 감가상각비를 구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기계장치에 1번 뭐 지금 여기 명칭은 안 넣어도 되니까 금액만 확인할 거면 2020년 9월 1일 정률법 되어 있죠. 올해 취득을 3천만원 했고 5년이다 라고 쓰면 컴퓨터에 여기 회사 계상액이라고 나오는 금액 있죠. 이 금액이 컴퓨터가 계산해 준 금액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계산해야 자동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걸 우리가 해서 나중에 뭐 자동 계산해서 블록이라든 기계장치 제조경비 쪽에 451만원 쓰든 우리는 지금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구해내야 되는데 못 구하겠으면 고정자산 등록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정자산 등록은 법인세법상의 서식이에요. 회계상의 서식이 아니라서 잔존가액 쓰는 곳이 없어요. 법인세법은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잔존가액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회계는 유형자산을 인식을 하죠. 그래서 제가 방금 이 표현한 거예요. 잔존가치가 없다면 있으면 그거 쓰면 안 돼요. 없다면 그걸 이용해서 사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일반 전표에 그냥 1번, 2번, 3번만 수동 계산하고 그래 자동 계산하는 것도 봐야 되니까 자 1번, 2번, 3번만 분계를 먼저 할게요. 자 그럼 대변의 선급 비용으로 1000만원이고 차변의 보험료 1000만원이고 다음 두 번째 단기매매 증권 1000만원 올리고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1000만원이고 다음 외화 장기차입금 ABC-은행 거 500만원 높여주고 얘는 외화 환산이익이다 500만원 이렇게 해서 3개만 수동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 가서 우리 법인세는 아래쪽에 사실 선납세금은 우리 시험 때는 알리바이를 맞추기 때문에 딱 650만원 들어와 있죠. 그럼 그대로 650만원 분계하라고 써주고 여기 선납세금 분계하라고 이 금액 그대로 써주고 추가로 1350만원 써주면 전표 추가하면 얘가 들어오겠죠. 다음 기계장치는 위에 매출 원가로 가서 재적용비에 자 일반 감가상각비하고 여기 감가상각비하고 헷갈리시면 자 이걸 확인을 하세요. 자 앞에 보시면 감가상각비 앞에 518번 일반 감가상각비 보이시죠? 아래쪽은 800번대에 818번 감가상각비라고 보이시죠? 분계할 때 차변에 500번대 하겠다 800번대 하겠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 계정 과목으로 분계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앞에 보시면 500번대다 여기 800번대다 라고 적혀 있죠. 이거 가지고 500번 800번 구분을 하셔도 돼요. 위치로서 위가 재적용비라고 인지가 하셔도 되고 그럼 여기에 기계장치에 와서 올해 감가상각비 방금 451만원을 쓰고 그리고 전표 추가를 하면 이 분계가 이제 들어갔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수동 계산으로 얘네들을 처리를 했으면 계산자료 입력 메뉴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가도 돼요. 우리가 계산자료 입력 들어왔을 때 전표 추가하는 거는 지금 이 분계들이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분계라고 말하는 거는 12월 31일 날 먼저 법인세에 대해서 분계가 들어와 있죠. 분계 이 분계하고 그리고 500번대 감가상각비 이거 이 분계가 들어오도록 하려고 전표 추가한 거지. 이걸 수동 계산으로 다 처리했으면 따로 여기에 들어올 계산 자료 입력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동 계산 끝났고 자 이제 다음 원천징수로 가서 자 다음 자료 보고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박민혜를 사원 등록하고 박민혜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은 다음의 소득이 전부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단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문제 여부에 불호 표시할 것. 자 그럼 이번에 먼저 일단 여성 근로자죠. 여성 근로자 체크한 이유가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될까봐. 그럼 지금 본인인데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인데 1900과 2900이라는 것 배우자 있으니까 부녀자 공제 대상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될 거고, 배우자는 양도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네요. 이것 때문에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되고, 지금 이것 때문에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되고, 다음 아버지는 미국에 거주 중이시네요. 생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생계 유무를 같이 따지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 직계 존속이나 아니면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요양 목적이나 주거 형평상 떨어져 있는 거 아니면. 그럼 아버지는 그냥 미국에 거주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 안 해서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시는 거고, 하지만 딸 직계비속은 유학 중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죠. 직계비속은 안 따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겠죠. 소득 없고 나이는 18살이니까. 다음 아들 김예찬은 소득이 없고 15살이고, 오빠는 소득 금액 90만원까지는 얘는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73년생이라서 47살이죠. 그래서 오빠는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된다고 컴퓨터가 써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걸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을 하면 사원 등록 가서 먼저 코드번호 107번 박민의 본인 주민등록번호 치고, 입사는 2020년 8월 1일, 사무직이고, 그리고 이 사원은 국내 근무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그럼 이제 부양가족 명세로 가서 본인은 부녀자 공제된다라는 거 놓치지 말고, 배우자 김영광은 양도소득금액 때문에 기본공제가 안되고, 본인의 아버지 박노현은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아서 안되고, 김예슬은 얘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다음 김예찬은 얘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형제자매 박민호는 나이 때문에 안되고, 본인 세대주 맞으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났죠. 자, 다음 연말정산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은 강호성 씨의 2020년 기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 자, 그럼 지금 이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 입력 탭하고 월세 있나봐요. 이걸 쓰라고 한 거죠. 그럼 먼저 보면 본인은 6천만원이 총급여니까 무주택이니까 7천만원 이하죠. 예, 월세 주택 임차 차입 월세세 공제 대상이 되고, 아버지는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원 있으시네요. 그럼 올해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고, 이금희 어머니는 1년 근로소득이 960만원 있으신데 1년 근로소득이니까
소득 금액은 없으신 거죠. 나이가 60세가 안 넘으셨지만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네요. 그러면 어머니도 기본문제 대상이 되시고, 배우자 소득 없으니까 기본문제 대상이 되고, 처남은 나이 때문에 기본문제 대상이 아니지 소득은 없고 자녀는 특이한 사항이 없어요. 자, 그럼 보험료 기준 봤을 때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아버지하고 처남,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안 되는 거죠. 자, 이거 기준으로 보면, 자,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되는데, 피보험자가 강민철 아버지죠.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시니까 이거는 안 되고. 다음 강생물, 자녀는 문제가 없겠네요. 자, 다음 어머니는 보청기 구입한 거 100만원 되고, 질병치료용 한약 구입한 거 50만원. 얘도 문제가 없죠.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시니까 장애인 의료비 쪽을 쓰면 되겠네요. 배우자 안윤정은 어깨 수술비인데 미용 성형 수술 아닌, 그럼 되는 거고, 실업보정용 안경은 30만원, 50만원까지는 되죠. 실업보정용 안경은. 그래서 의료비에서는 문제될 게 없고, 처남 대학교 교육비, 자, 강호성 본인이 납부했어요. 되나요? 그죠? 형제자매 교육비 되죠. 소득 나이에 제한 없고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는데 소득 없잖아. 그죠? 직계존속의 교육비가 안 되는 거지 형제자매 교육비는 돼요. 형제자매가 안 되는 거는 신용카드. 신용카드가 형제자매께 안 되는 거였죠. 그럼 얘는 되고, 자녀 강지의 초등학교 체험 현장 체험학습비는 한도가 30만원이죠. 그럼 30만원까지고, 방과후학교 수업료 이건 되는 거니까 60만원이 될 거고, 자녀 강생물은 유치원 수업료 240만원, 미술학원 수업료 적혀있는 거 지금 현재는 한 달에 한 번 가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30만원, 취약자 아동이니까 270만원이고, 본인 정치자금 기부 20만원, 본인 거니까 정치자금 기부 될 거고, 차남 국궁장병 위문금품 기부금도 소득에는 제한이 있지만 나이엔 제한이 없죠. 차남 소득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궁장병 위문금품은 법정 기부금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니까 이따 써주면 되고, 다음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전통시장 사용한 거 대중교통 쓴 거는 별도로 빼서 쓸 거고, 회사경비 사용금액 200만원은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빼야 되고, 현금 영수증 중고자동차 구입한 거 있네요. 중고자동차 구입한 거는 10%가 되죠. 10% 기억해두자고 했던 거 10% 하고, 미술학원 수업료 30만원이 있네요. 그럼 취약자 아동의 교육비는 이중공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30만원 돼요. 그럼 130만원 현금 영수증 되겠네요. 모두 본인 지출한 거니까. 자, 유의사항은 모두 강호성이 받고 월세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면 작성하지 마. 대상 맞으니까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로 가서 강호성씨 부르고, 먼저 첫 번째 보험료는 강생물 것만 일반 보장성 보험에 40만원을 쓰고, 다음 의료비는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시니까 150만원 여기에 쓰고, 배우자는 특이사항 없으니까 그 밖에 공제 대상자 일반에다가 써줄 거고, 다음 교육비는
천암의 대학교 교육비 400만원은 우리 되고, 다음 자녀 강지는 체험학습비 30만원이 되기 때문에 60만원이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고, 다음 취학전 아동거 270만원이 공제되고, 다음 기부금이 있죠.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는 10만원 이하는 여기, 10만원 초과된 거는 아래에, 그리고 우리 천암의 법정 기부금 50만원. 다음 월세세액 공제에서, 월세세액 공제에 임대인 이름이 김광일이고 사업자네요. 자, 유형은 아파트, 그래서 임대 사업자로 뒀나 보네요. 자, 그리고 84제곱미터고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99, 임대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이고 연간 월세 지급한 거는 960만원을 지급을 했고, 자, 다음 우리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가서, 자, 2,500만원 중에서 회사 경비로 사용한 200만원을 빼면 2,300이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60 빼면 100만원 빼면 2,200만원이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되네요. 그리고 전통시장이 40만원, 대중교통이 60만원. 다음 현금 영수증은 중고자동차 10%인 100만원과 취학전 아동 교육비 이중공제 130만원 되면 이제 이 사람의 연말정산이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를 끝났고, 다음 이제 이론 문제로 가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계정부터 차례로 배열하여 작성해야 한다. 유동성 배열의 원칙,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라, 이런 의미였죠. 두 번째,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순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우리 자산과 부채는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우리는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표시해야 되죠. 그죠? 총액주의를 따라야 되니까 얘는 틀렸네요.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얘는 맞고,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의 액면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가 여러분한테 동일하게 말한 것 중에 제일 많이 말했던 말이죠.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다. 자, 다음 물가가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산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이거 규칙 보면 우리가 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때 우리 기말 재고자산하고 당기순이익이나 매출총이익은 얘는 선의선출법이 제일 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이선출법. 매출 원가는 반대로. 자, 지금 제가 표시하기가 그래서 근데 얘는 크거나 같다였죠. 그럼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정반대. 그럼 기말 재고 자산 단기 순이익은 이렇게 될 거죠. 자, 그래서 선이 총후 이런 순서로 이름을 기억을 해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하나를 기억해서 이 둘이는 정반대의 결과가 된다라고 처리하라 그랬죠. 그럼 이번엔 단기순이익이 물가가 하락하고 단기순이익이 가장 작은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네요. 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3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는 항목은, 자,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취득원가고, 자본화 대상인 금융비용,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은 자산처리에서 취득원가를 처리하죠. 우리 건설 중인 자산할 때 공부한 거죠. 다음 유형자산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 얘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할 거죠. 그래서 얘는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을 거고, 유형자산 설계와 관련된 설계비용, 이건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라서 우리는 취득원가를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답 3번이 틀렸네요. 얘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할 거죠. 자, 다음 4번 다음의 사채를 2018년 8월 1일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액면이자, 유효이자 봤을 때 액면이자가 8%, 유효이자가 10%예요. 그럼 액면이자가 우리 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거면 유효이자가 더 크죠. 그럼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네. 그래서 할인 발행이다 라고 보셔도 되고, 액면가액이 10만원인데 발행을 액면가액보다 작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할인 발행이다 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럼 할인 발행에서 2018년 결산일 현재 장부가액은 사채 액면가액보다 작다. 발행했을 때는 얘가 장부가격에서 이 금액에서 유효이자율법으로 삼각한 만큼 올라가도 만기 때 10만원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은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018년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8,000원이다. 우리는 액면이자를 지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액면가액에 액면이자율을 쓰면 10만원에 8%니까 8,000원이 될 거고, 2020년 말 이자비용 인식 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0원이다. 우리는 사채를 삼각해가면 만기 때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완전히 없애서 액면가액과 장부금액이 일치하게 되는 상황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죠?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면 처음에 장부가액이 작다가 할인 발행하면 만기가 되면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만큼을 얘가 삼각해 내려온 거예요. 이 금액만큼. 그러면 마지막 장부 금액은 이 금액이 될 거예요. 이 금액. 그리고 이 금액이
삼각해서 없앤 게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의 차이 있죠? 이 두 금액의 차이만큼이 지금 할인 발행 차금인데 그 합이 이 금액이에요. 여기. 그러면 상각액은 하나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 인식 다 하고 나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0원이 된다. 2020년 말이 만기니까 18년, 19년, 20년 만기죠. 그래서 맞고 이거 몰라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각액은 전부 다 증가한다라는 규칙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틀렸죠. 이 규칙이 이거죠. 자 보시면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을 보면 유효이자가 할인 발행이면 유효이자가 더 커요. 그럼 얘 둘의 차이니까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증가를 하고 또 할증 발행에서도 할인이든 할증이든 할증 발행에서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증가를 하죠. 그죠? 그 이유가 유효이자보다 액면이자가 큰데 유효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두 금액의 차이가 상각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규칙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할인이든 할증이든 규칙은 둘 다 기억하셔야 되니까 이 규칙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자, 다음 5번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이번엔 수익인식이에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신뢰성 있게 측정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재화 소유에 따른 유의적 위험과 보상이 판매자에게 이전되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건 팔았다는 수익인식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4번에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잠시만요. 제가 말 잘못했네. 판매자가 아니고 구매자죠. 상대방이라고 했는데 왜 판매자야. 제가 말 잘못했네요. 이거는 구매자죠. 제가 정신줄 났어요. 팔았다고 하면 산 사람한테 넘어가야지 팔았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판매자라 적혀 있는데 말을 잘못했는데 왜 말을 안 해줘. 왠지 듣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우리 수익인식이 팔았다고 이야기해서 나 돈 벌었어 라고 말할 건데 팔았다고 하려면 산 사람한테 모든 권리와 의무가 넘어가야지. 그죠? 틀렸죠? 그리고 이거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응되는 원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익을 인식하려고 그러면 대응 원가를 대응되는 비용을 인식해야지만 수익을 인식 요건에 충족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세요. 자, 다음 6번 볼게요. 다음은 제조원가 및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이다. 2020년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번에 매출원가를 물어봤네요. 자, 그럼 매출원가는 우리는 T계정을 써서 봐야 되는데 T계정 참 어렵겠다. 그죠? 어제 그 T계정들 그립네요. 자, 이렇게 T자로 써서 자, 금액을 채워보면 기초제공품이 자, 여기는 제공품 여기는 제품. 그럼 기초제공품이 50만원 그리고 기말제공품이 200만원 기초제품이 100만원 기말제품이 200만원.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1,050만원이래.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100만원에서 얘들이 합치면 200만원 빼면 900만원이 되겠네요. 이게 900만원이면 여기 어제 T 계정했던 거. 그럼 1,000만원에 200만원을 빼면 800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이 800만원 여기가 매출 원가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 제조 간접 원가를 각 부분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일반 건물 관리 부분은 사용 면적으로 배부한다. 맞죠? 괜찮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 인과관계를 따져가야 되는 거예요. 노무 관리 부분은 종업원 수로 한다. 우리 사람 관리하는 거는 거기 들어가는 인적 자원에 대한 비용은 우리 종업원 수로 나누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이겠죠. 자, 3번의 검사 부분은 검사 수량, 검사 시간, 이것도 합리적이겠네요. 자, 구매 부분은 기계 시간. 좀 생뚱맞죠? 우리 구매 부분은 구매 횟수라든지 구매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는 게 인과관계가 맞겠죠. 그런데 다른 걸로 말을 억지 부릴까봐 항상 이런 건 가장이라는 글자를 붙여놔요. 지금 여기서 딴지 걸 수 있지만 구매 부분의 기계 시간은 누가 봐도 아니죠.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8번. 주식회사 한국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5,000원이다. 실제 작업시간이 1,0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00만원이 과소 배부인 경우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그럼 예정 배부율이 5,000원이면 지금 예정 배부액 구하는 거예요.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5,000원에 실제 조업도 1,000시간.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500만원이 되겠죠. 근데 이 500만원이 과소 배부래요. 200만원. 그러면 실제 배부액은 700만원이 나왔으니까 예상을 200만원 작게 했다고 이야기하겠죠. 항상 실제 값이 나왔을 때의 예상치를 보면서 작게 배부했다, 과소 배부, 많이 배부했다. 실제 값이 나와야 과거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실제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만원 과소 배부다. 그래서 답은 1번 700만원이 되겠네요. 자, 다음 9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개별원가는 작업원가표에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원가는 제조원가 보고서에 원가를 집계한다. 개별원가는 한 개씩 개별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작업원가표에 작업 지시서를 작성을 할 거고, 종합원가는 우리 전체 총 제조원가를 산정하는 제조원가 보고서로 사용한다. 2번은 맞네요. 자, 1번은 맞네요. 2번은 개별원가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원가는 각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우리 공정별은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걸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면 공정별로 하는 거는 종합원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각 작업별로 개별로 하는 게 개별원가니까 얘는 뒤집어 썼네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개별원가는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나 종합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한다. 맞죠? 우리 개별원가 할 때 우리는 직접 원가를 먼저 추려내고, 지금 간접비가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이 다 합치면 제조간접비, 이거 가지고 배부하는 게 개별원가고, 어제 종합원가 계산할 때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려고 그러면 재료비와 가공비로 투입 시점이 틀려서 이걸 먼저 처리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와 가공비 맞죠?
다음 4번에 개별원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종합원가는 동종 제품 대량 생산 업종에 적합하다. 맞는 이야기죠. 개별원가는 여러 개 종류의 소량이라서 한 개씩 계산하는 거,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가 종류는 많지가 않고 대량으로 하는 걸 한 번에 계산하는 방식.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0번.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전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자, 이번에 평균법이다 선의선출법이다 말 안 해주고 있네요. 왜 그럴까? 평균법과 선의선출법 구분을 안 하는 이유. 그렇죠. 기초. 오. 장윤씨 입모양으로 봤어. 확인했어. 훌륭해요. 항상 저를 깜짝깜짝 놀래게 만드세요. 자, 그럼 우리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 또 완성량을 안 알려주고 있네. 완성량을 안 알려주고 있네. 그럼 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또 구하자라고 했죠. T자로 해서 여기 기초, 여기가 착수가 투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말 완성. 그럼 투입이 600이고 기말이 400이면 완성은 200개겠지. 그죠? 그러면 자, 이대로 집어넣으면 일단 재료비는 공용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200개 더하기 기말 400개 하면 600개가 되고, 가공비는 200개 더하기 기말은 400개의 60%죠. 그러면 240개가 기말 제품품 환산량 될 거고, 그러면 44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네요. 가공비는 전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옆에 있는 완성도를 환산해줘라 그랬어요. 근데 재료비는 전량 투입되면 투입 시점 이유는 100%라서 400개 썼는데, 이것만 썼는데, 초기니까 언제 시점이다 신경 안 쓰고 전부 다 100% 쓴 거예요. 그래서 답은 600개, 440개인 1번이 되게 되겠죠. 자,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해야 된다. 면세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면세 포기해야 영세율 과세 적용받을 수가 있죠.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나 수출 재화의 인가공 계약은 우린 영세율 되니까 맞고, 3번에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형태이다. 틀렸죠? 부가가치세는 우리 과세사업자 단계의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징수를 하고, 면세사업자 단계에서만 우리 면제시키는 불완전 면세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면세 형태는 영세율이죠. 영세율이 이 사업자한테 과거에 받았던 걸 전부 다 환급시키면서 돌려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 다음 4번에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세 재적용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포기하면 돌아가려면 3년간 걸린다라고 했어요. 간이와세 포기하든 우리 면세 사업을 포기하든 포기하면 3년간 돌아가지 못한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12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관련은 20일 나임이라 그랬죠. 이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시일 전에 등록할 수도 있고 개시하고 나서 등록한다면 20일 이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자, 다음 3번에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 사업자 단위로 우리가 2개 이상 있으면 사업자 단위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가 있죠. 다음 사업자 단위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일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종사업장 번호 주는 거니까 4번도 맞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세금계산서예요. 1번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 금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법인사업자와 총 매출액 우리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죠. 다음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우리 기재사항 착오, 이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되죠. 자, 세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왜? 개인사업자, 지금 3억 이하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고 종이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고,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 4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간은 발급일 다음날. 우리 가산세 때문에도 기억했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를 하는 거죠. 종합과세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퇴직소득이 틀렸네요. 이런 문제 우리 때 나오면 좋겠네. 자, 다음 15번. 다음 중 종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종합과세 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맞나요? 은지씨 이제 식사하러 가려고 벌써 준비하고 마스크 꼈구나. 자, 우리 모든 소득, 방금 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종합과세는 퇴직이나 양도는 합산하는 거 아니죠. 분리과세도 합산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2번 소득세 과세기간은 사업개시나 폐업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가 소득세 과세기간 이야기할 때 죽거나 태어나거나 이민 가는 거 아니면 과세기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다음 3번에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자, 배당, 연금은 지금 현재 너무 많은 형태의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열거하기가 힘들어서 포괄주의를 가미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방식, 소득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방식을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4번에 거주자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란다. 제가 친구랑 강남에서 동업을 한다더라도 소득세는 나는 나의 주소지, 그리고 친구는 친구 집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우리 관리할 거라 그랬죠. 부가가치세가 사업장 기준으로 가는 거다. 자, 이게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틀렸네요. 자, 우리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화면 캡처 좀 하게. 은서씨 밥 먹으러 가다 뛰어왔어. 자, 찍을게요.